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원책입니다. 이 목요일 새벽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1, 2부로 좀 나누겠습니다. 1803년 이 여름이죠.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펜을 한번 휘리릭 올려서 미국 영토를 2배로 늘려버렸다. 이 폭스TV 칼럼니스트입니다. 닉 레곤이 쓴 대통령의 결단에 나오는 말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분이죠. 이 제퍼슨은 의회를 대단히 중시한 대통령이었습니다. 특히 하원을 중시했죠. 그는 취임식 기념 파티를 백악관 관사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 것으로 대신했을 정도로 과잉 의전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그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그러니까 나폴레옹 1세로부터 루이지애나 주를 1,500만 달러에 사들입니다. 줄다리기를 엄청 하다가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금액으로 낙찰을 본 거죠. 루이지애나 주는 미시시피 강을 건너서 태평양까지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땅이었습니다. 지금의 주로 보면 한 13주 정도가 되는 굉장히 넓은 땅이죠. 프랑스 영토였습니다. 그의 인기는 수직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영토가 2배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헌법이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면서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제퍼슨은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존 브레킨리지 상원 의원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그 편지에서 나는 헌법을 위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결단을 내린 대통령도 이처럼 헌법을 무서워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이런 대통령을 가질까요? 제퍼슨의 이 일화를 문재인 대통령이 좀 알았으면 합니다. 오늘 바로 그 문재인 대통령은 스웨덴 총리와 만찬을 가졌습니다. 지난번에 스웨덴을 방문한 그 답방이죠. 그 자리에서 한 대통령의 말입니다. 사회적 대타협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이며 포용이 혁신으로 가는 기반이라는 것을 이미 증명했고 성숙한 성평등 문화가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걸 보여줬다. 스웨덴 얘기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직 문 대통령은 딴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중시해서 최저임금을 무섭게 끌어올리고 주 52시간 그리고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 민노총이 반대하면 총리 지명조차 철회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적 대타협에 노조와 자신의 지지 세력만 있는 것이지 한숨만 내쉬고 있는 자영업자들, 중산층들 그리고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은퇴 노인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엊그제 나온 부동산 대책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편가르기도 이런 편가르기가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오늘 총리님과 나는 공정과 자유, 평등을 바탕으로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 혁신적 포용 국가를 위해 더욱 폭넓게 협력하기로 했다. 여기서 키워드는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 사회죠. 정치인들이 이런 말들에 저는 무척 익숙한 편이지만 문 대통령이 공정과 자유를 얘기하니 무척 낯설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한 말씀만 드리죠.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 포용 국가는 존재할 수가 없는 국가입니다.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는 말은 듣기엔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요. 모두가 뒤처진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경쟁이 없는 사회, 지도자의 한마디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북한 같은 사회가 바람직하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말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후에 열린 한 스웨덴 비즈니스 서밋에서는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을 강조했습니다. 평화가 정착되면 새로운 도전의 공간이 만들어진다. 많이 듣던 얘기죠. 문 대통령이 남북 철도 연결에 대한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그는 평화가 경제고 경제가 평화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그랬죠.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만 결론은 저와 너무 다릅니다. 적어도 뒤에 한마디는 덧붙여야 지도자죠. 경제만이 평화라면 그건 거짓 평화다. 이 말을 덧붙여야 하는 겁니다. 문 대통령의 말은 북한 설득을 위해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중국 러시아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한 것과 똑같습니다. 공감을 표시했죠. 평화가 경제라고 해서 평화를 위해 김정은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한 걸까요? 어떤 경우에도 인권을 말살하는 독재자, 그것도 3대 세습 독재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점점 더 오직 평화라는 허상의 늪에 빠져드는 것만 같습니다. 자, 재미없는 말로 서두가 길었습니다. 오늘 이른바 4-1 협의체 군수 정당들이 쇼를 벌였습니다. 그들만이 모여서 선거법으로 핑퐁 쇼를 벌인 거죠. 먼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평당 대표,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 대한신당의 유승엽 창당준비위원장이죠. 이 네 분이 모여서 이 핑퐁쇼에 합의안을 만든 겁니다. 비례표 30석에 연동률 50%, 그리고 석패율제 도입이 골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원안은 지역구 225석에 비례대표 75석, 그리고 연동률 50%였죠. 이 원안을 이제 정의당도 우리를 압박하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거부를 하니 완전히 물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50석은 4-1 협의체도 동의한 것인데 민주당이 다시 그중에 30석만 연동률 50%로 하자고 해서 4-1 안에서 내분이 난 거죠. 그 민주당 안을 받되 대신 석패율제를 받아들이자 하는 겁니다. 지역구에서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차점자를 구제하자는 건 이름이 알려진 중진구제용이죠. 쉽게 말하면 중진들은 지역구에도 후보 등록을 하고 그리고 비례대표에도 후보 등록을 해서 구제를 받겠다는 겁니다. 바꾸고 말하면 연동률 50%가 적용되는 30석은 민주당이나 한국당은 한두 석도 챙기기 힘들 테니 이걸 나눠 가지고 석패율로 자신들의 후보들이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뛰게 하는 효과도 내면서 또 군소정당의 중진들인 자기들은 구제될 수 있는 석패율제를 도입하자는 거죠. 말하자면 욕심이 목 끝까지 찬 안입니다. 한국당은 당장 야합이며 정치 사기꾼들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치 사기꾼. 좀 심한 말이던데요. 심재철 원내대표의 말이 참 놀라울 정도로 날카롭습니다. 심상정, 정동영, 손학규 등 정계 퇴출이 마땅한 사람들이 이중 등록제로 지역구에 출마하고 비례대표로 나와서 어떤 경우에도 목숨을 부지하겠다는 집념이 비루하기 짝이 없다. 문자 그대로 직격탄을 날린 거죠. 민주당 의총에서도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석패율제는 중진 의원 부활용으로 오용된다는 게 대표적 지적입니다. 석패율제에 찬성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군요. 석패율제를 도입하면 전문가나 소수자 대표를 뽑겠다는 비례대표의 제도 취지가 변질된다는 거죠. 어쨌든 민주당은 군소정당의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그 바람에 오늘 이 안을 도출했던 손학규, 정동영, 심상정 등 군소정당의 대표들이 실속도 못 차리고 체면은 있는 대로 구기게 됐습니다. 이러니 우리 정치판이 막장 드라마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군요. 누울 곳을 보고 발을 뻗어라. 그 전에 드릴 말씀도 있습니다. 정도를 긋지 않으면 언젠가는 길이 사라지고 절벽이 나타난다는 진실 말입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